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많은 직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위를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볼 수가 있죠. 말이나 옷 매무새나 아니면 어디를 나간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을지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죠. 우리는 그것이 타인이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자연스러운 양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위, 바로 품위라는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 기본의 인격이 무너지면 어디에 가서도 우대를 받거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바로 품격, 바로 자신의 그 자존심, 그 품위만큼은 포기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 품위를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격 떨어지게 그렇게 하지 마. 격 떨어지는 말 하지 마. 격식 있게 할 수 없겠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은 품위, 바로 품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품위 혹은 품격이 미디어와 언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사람이 있는 모든 직군에 이 품격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실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는 공격적인 기사 또는 인터뷰 등은 아직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중 하나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품격에 저하되는 아니면 품격을 높이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타인이 나에게 격이 낮은 말로 대우를 했다던가 아니면 격이 낮은 품위로 상대를 했다던가 혹시 있지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머리에 남아있는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전화 상담을 하는데 한 학부모가 야, 네가 뭔데?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 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격과 격이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화를 억누르지 못해서 교사에게 아니면 그 관리자 매니저에게 오히려 반말을 통해서 자신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병원에서도 종종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 아니면 어르신들 아니면 아이들 때로는 은행, 도서관, 그 외 많은 직업들 아니면 방문해 가지고 AS나 디스카운트를 할 때 문제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의 코믹스 작가인 마크 밀러의 시크릿 서비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지난 2015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가 있습니다. 콜린 퍼스, 사무엘 잭슨, 팀 에거시
이런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영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유명한 대사가 없었더라면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Manners makes man. 바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바로 킹스맨에서 콜린 퍼스가 테런 에저튼과 이야기를 나눈 한 맥주집에 물을 걸어 잠그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후에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따라하는 메이킹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가게를 만든다. 매너가 아이를 만든다. 매너가 음식을 만든다. 그 외 등등등 여러 가지 메이킹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한 대사처럼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그 매너가 곧 사람의 품격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말이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영국의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품위, 곧 품격은 삶의 질서임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타인에게 또는 언론이 다른 언론에게 다른 미디어가 또 다른 미디어에게 매너 있게 대하면 그 역시 매너 있게 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의 특징인 언어에 대해서 이해와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주장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한 사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통이 잘 돼야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 소통이 잘 돼야 사회 활동할 때에 굉장히 유리하다. 소통할 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그리고 단체와 어느 한 단체에 유연성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을 하는 사람,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뜻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중요하며 또한 실질적인 차원에서 서로 간의 질서를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을 함에 있어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소통함에 있어 품위와 질서를 다시 얘기하면 그 격을 지키면서 타인에게 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면은 내가 굉장히 큰 격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을 때, 다른 한 장면은 격을 굉장히 낮추고 언어도 낮추고 행위도 낮추고 대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돌아오는 피드백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나보다 크게 대해주고 대범하게 해주고 대해줬을 때 그 상대방은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께서 오늘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듣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과 왜 왔어요?
아, 우리 바쁜데. 아, 빨리빨리 하고 가요. 이것과. 그러면 어떻게 타인이 우리에게 반응을 할까요? 교회에서도 종종 보기도 하죠.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말을 놓는 경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서로 치는 경우.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이런 현상들이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번 주제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야기를 지난 11주 동안 나누었던 것을 정리함으로써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컨텐츠도 많이 있고 자료들도 많이 있고 그것을 다 끄집어서 가지고 와서 한다 그러면 아마 올 한 해라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 마무리 짓는 것은 다른 연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기본적인 소양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한 11주 동안 바로 지난주까지 11주 동안 시리즈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있고 또한 경험한 것이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리터러시의 기본 소양은 뭘까요? 리터러시의 기본 소양은 비평적인 지적을 통해 발전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다 하면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의 격차, 사회와의 격차, 그리고 환경의 격차를 본인이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의 기본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힐 때 서로 간의 이해의 척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 이해의 척도는 소통으로부터 시작되고 소통의 가장 기본의 척도인 대화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다투는 것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서로의 능력을 비교하고 누군가가 내 우위를 점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보이고자 할 때에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도 이해를 해야 되고 틀림도 인정해야 되는데 다름과 틀림을 인정과 이해를 하지 않으려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론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디어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서 종이신문을 보시는 분 계시나요? 종이신문. 그러면 인터넷 신문 보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인터넷 신문을 볼 거예요. 물론 저도 종이신문 잘 안 봐요. 신청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을 자주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문. 자, 메이저 신문. 세 군데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네? 한겨레? 한겨레는 현재는 메이저는 아니죠? 네. 벼룩시장? 여기 정말 메인이게 메인이다. 네. 동아일보죠. 네. 3대 메이저 신문사죠. 조중동. 네. 우리가 흔히 그냥 조중동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메이저급의 신문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야기한 한겨레. 그리고 또 경향. 또 네, 한겨레, 경향, 그리고 매일경제. 그 외에도 많은 이제 메이저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메이저 3사와
메이저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다수의 신문사의 메인 타이틀을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기 전에 메인 타이틀만 봐도 이 신문사가 다른 어떠한 매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서도 바로 보이기도 하죠. 비즈조선이나 그의 뭐 동아일보나 한겨레나 여러 가지 면으로 타이틀만 가지고서도 이 신문사가 어느 매체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게 단박에 알아챌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스포츠 신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은 볼 게 너무나 없어. 당연하죠. 왜요? 스포츠 신문이잖아요. 스포츠밖에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경제가 나와요. 사회 이슈가 나와요. 정치가 나와요. 단지 곧 있으면 한국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축구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스포츠 전문 신문이기 때문에 스포츠 뉴스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와 메이저급의 신문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상이하게 다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보수적인 성향, 방어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들의 기사의 내용 또한 그 기자들의 글을 보면 이해를 타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글로써 소통하면서 간격을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 소통을 좁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공포로 글을 쓰면서 낚아채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대, 20, 3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그리고 60대 이상 카테고리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또 달라집니다. 어떤 성향이 달라지는 걸까요? 젊은 세대들, 청소년을 포함한 10대부터 40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보수적인 것도 갖고 있겠지만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더 크죠. 근데 40대 중반 이후부터 노령층까지는 변화, 개혁, 레볼루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굳히기 작전, 다시 얘기하면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 두 진영이 계속 맞붙습니다. 공격합니다. 다름도 이해하고 틀림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서로가 싸운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걸까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작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놓지 않고자 그 안에서 보수화가 돼버립니다.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변화조차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시민의 대표 또한 국민의 대표로 올라오기 전에 대자보들이 붙잖아요. 공약들 있잖아요. 공약들 보면 얼마나 그렇게 먼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뭘 이룩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오고 나면 반짝하다가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보좌관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는 해봅시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언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지지율이나 명의가 떨어지죠. 근데 그것을 다시 높이려면 떨어진 그 시간보다 높이려는 그 시간이 최소한 3, 4배가 더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소통을 통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사회에 있어 디지털 측면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층 같은 경우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페이퍼로 많이 받아들이지만 젊은 층들은 페이퍼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유튜브나 디지털 기기로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모두의 생활이 정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가 정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이때 디지털 기기의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시기 때에 이때 가짜뉴스가 증가했고 잘못된 오보를 보고 그것을 믿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특히 그 보수층의 집결 운동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더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 역반향을 일으키면서 아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하며 들고 일어선 겁니다. 아닌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믿게 만드는, 마치 각성 효과까지 일으키게 만들면서 그것에 따라가게 하는, 아무리 경험이 많고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컨텐츠의 해독성이 떨어지거나 텍스트의 구성이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비소통적인 부분에 쉽게 유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사람과 사람 그리고 교회와 사회 간의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품위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격이 다가 아니라 자신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소통함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 말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와닿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은 이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고 사회를 향해 발을 더 한 걸음 더 내딛고 많은 이들과 발전과 변화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이 리터러시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부차적으로 놓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환경에서는 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유튜버가 돼서 몇만 명씩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인플루언서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만들 수가 있고 또는 그 인플루언서의 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서 디지털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접적인 생활의 영역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향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변화를 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크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톡, 그러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매체들을 가지고 사람의 생활 반경, 환경, 그리고 방향성까지도 다 바꿔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매체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술과 생활의 발전, IT 기술이 발전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요즘은 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AI가 인간의 활동과 지적의 영역을 임계점에 다다라서 넘어서게 되면 AI가 인간을 지배할 사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의 저자인 그 저자가 임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계점이 AI와 인간의 생활에 같이 부딪히는 그 접합점에서 AI는 그 위를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뛰어넘게 되면 사람은 그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AI가 구성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기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기계가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작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직업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살아있을 직업, 사라질 직업. 근데 살아있는 직업 가운데에 문학과 예술 쪽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AI, 기계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감성, 감정, 창조적인 능력은 기계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환경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창의성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창의성을 가지고도 접목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서로가 공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재활성화를 시키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터러시의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리터러시의 사회상이라는 거죠. 이 리터러시의 사회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의 힘을 알고 변화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서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리터러시라는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적인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은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기본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터러시에도 분명 약점은 존재합니다. 어느 카테고리에서 약점이 있죠.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리터러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3, 4살짜리 아이에게 보편성을 가지고 적용시킨다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환경이 그 아이에게 습관을 물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그 좋은 습관이 없다고 하면 보편성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특히 크리스천은 항상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사회에서는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죠. 나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단박에 들어오는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은 한번 정발산역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아마 10명 중 최소한 7명 정도는 너나 잘 믿어 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칠 겁니다. 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만큼 기독교의 신임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임이 무너진 이유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도 한 맥락을 합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던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것은 공유하고 재활성화 시키면서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면 우리가 보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886년 브라질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 오페라단의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연주자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공연 당일에는 지휘자와 연주자 모두가 리허설부터 다툼이 일어나더니 급기야 지휘자가 자신의 짐을 싸고 공연장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페라의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없으면 전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연주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임시로 지휘자를 세우는 것이 좋을까? 그때 가장 어렸던 첼리스트를 그날의 임시 지휘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세운 이 젊은 첼리스트,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언제나 처음부터 악보를 암기해서 첼로를 연주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수많은 연주자들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너무 젊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 놓은, 국리를 만들어 놓은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젊고 어린 지휘자는 첫 공연에 떨렸을 법도 한데 악보를 보지도 않고 놀랍게도 멋지게 지휘를 하면서 많은 관중들에게 환호의 박수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지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가 젊은 첼리스트인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암기력도 좋았지만 악보를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지독하게 반복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교육하면서 키워나갈 수는 있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리터러시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리터러시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으로 인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부담의 요소가 없는 것은 변화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품위와 질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변화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품격, 우리의 그 품위와 질서를 만들어서 유지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터러시의 역량을 강화해서 변화의 흐름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동시에 같이 올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같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답게 낚아채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낚아채지 못한다는 건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야, 또는 이미 왔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낚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간을 주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저와 우리가 이 기회를 왔을 때 잡아서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